박사님 강의 준비 다 되신 것 같으니까 오늘 정말 장기간 6개월에 걸쳐서 15회차 강의 열강해 주셨는데 오늘은 뜨거운 박수로 우리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영업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될 관련 이제 우리 법률 체계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우리 법령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세 관련 법령이 있고 상법 관련 법령이 있고 고용노동관계 법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법 관련 법령이 있고 전체적으로 녹아 들어가줘야 컨설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제 세미나장에서도 이야기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법률 체계에서 통계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법인 설립하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자본금이 얼마고, 이사는 어떻게 가져가고, 대표이사 선임은 어떻게 하고, 배당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어디 법률 체계에 나와 있습니까? 상법 법률 체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대표가 되어오려고 그러면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인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필요할 때는 고용노동관계법령 체계 하에서 사람도 채용을 하고 운영도 하고 급여도 줘야 되고 어떻게든 급여 주라고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관계법률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를 해야 될 게 회사에서 법인에서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팔고 할 때 물건을 만들 때 원재료를 구입해오고 매출이 이렇게 물건을 팔고 할 때 계약관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거는 어디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냐? 민법 체계를 따라서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법 체계 속에서 틀 속에서 움직이고 기업이 그다음 고용노동관계법령, 민법체계, 마케팅 전략과 같이 녹아 들어가다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데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수익이 얼만데 그랬을 때 등장하는 법령이 뭡니까? 세무 관련 법령이란 겁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일어나는 법률체계가 가장 중요한 게 상법과 민법, 고용노동관계법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후행적으로 일어나는 게 조세 법률 관련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업 컨설팅이라 그러면 상법과 민법과 고용노동관계 법률 체계를 이해를 하시고 조세 관련 체계를 이해하면 훨씬 더 수월해 갈 수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뭐라 해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데 반드시 자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자녀를 주고 일부는 사내 근로복지 출연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고요. 또 명의신탁 주식 해결할 때도 사장님이 주식을 사자오고 자녀한테 가야 되는데 그냥 그 가져온 사장님 거라는 주식이 입증되는 방법이 상당히 난망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직원이라든지 친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사내 근로복지금액에 출연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세금을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데 사내 근로복지금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세금이 없어졌죠. 나중에 그 사내 근로복에 있는 주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세요? 지금 사장님이 주식을 100% 가지고 있어요. 100억에 이제 가표라는 거예요. 100억에. 그럼 이걸 이제 상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속을 할 때 이걸 자녀한테 상속이 갈 수가 있겠죠. 자녀한테 상속이 100이 가면 100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돼요, 자녀는. 근데 이걸 얼마만 준다는 거예요, 상속을? 70억만 준다는 거예요. 왜 70억일까, 하필이만? 제가 강의하고 왔을 때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특별계리 정족수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68%라고 그랬잖아요. 68%만 갖고 있으면 경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대략 단순히 70%만 주자는 거예요, 자녀한테. 70%만 주면 자녀는 세금을 70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30억은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30억은 어디로 주라는 거예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주라는 겁니다. 30%를 30억을. 그러면 원래 다 가져가면 100억에 대해 다 봐야 되는데
70억에 다루니까 세금적 측면에서 자녀 입장에서는 훨씬 좀 더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분 비율이 상속되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자녀가 70%가 되고 사내 근로복지금이 30%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내 근로복지금에서 의결권 행사는 누가 하냐라고 저 사내 근로복지금에서 하거든요. 근데 사내 근로복지금은 이제 이사진을 구성해야 돼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구성이 됩니다. 그 이사장은 누가 되는 거냐? 대표가 이사장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의결권 행사해줘도 되는데 만약에 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똑같이 7대3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종종 계세요.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30% 주는 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제가 우선주로. 그러면 뭐죠? 30% 이거는 우선주가 되겠죠. 우선주가 되면은 의결권이 없으니까 의결권은 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100을 갖고 있는 거고 세금은 30억을 안 냈고 그럼 여기에서 사내 근로복지금에 동의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다만 배당을 받을 때는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조금 더 줘야 되겠죠. 근데 배당을 안 주면 이거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2세 자녀가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우선주로 바꿔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게 사와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가 상속세 문제 해결한 이후에 법인에서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자녀 세대에서 이익금이 자꾸 늘어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게 가표가 30억이었는데 회사가 주식평가를 해봤더니 어느 순간에 이 100억 가표가 아니라 한 70억 정도 가표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회사가 안 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활용해서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사내 근로복지금은. 그럼 70억에 대해서 여기는 49억이 되는 거고 자녀는 사내 근로복지금 몫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21억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여기는 얼마짜리 가표? 30억짜리 가표였었죠. 세금을.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21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인에서 21억어치를 매입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강의해 왔던 자사주가 되는 거죠. 자사주를 소각 처리하는 겁니다. 21억을 주고 사내 근로복지금에도 21억을 주고 감자 소각 처리하면 이제 이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럼 결국 뭐만 남아 있어요? 자녀만 남아 있는 100%가 된다. 그럼 결국은 누구 돈 갖고 상속세를 해결했어요? 법인 돈 갖고 상속세 해결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바로 해결했으면 30억을 내야 될 건데 얼마로 해결했어요? 21억으로 해결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세 절세를 몇 프로 끌어내는 거예요? 27% 절세 효과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상속을 하면 다 내야 될 건데 사내 근로복지금으로 일단 키핑해 뒀다가 시간 지난 이후에 적절한 주가 봤을 때 매입해서 소각 처리해주면 세금이 법인에서 집행하는 금원이 떨어진다. 그리고 자녀는 돈 안 들이고 법인 돈 갖고 상속세 문제 처리하면서도 상속가표도 떨어뜨려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내 근로복지금이 매우 유용한 도구예요. 임원 보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볼게요. 임원 상여금은 무조건 다 줄 수 있냐? 그냥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직원들에 나가는 이제 상여금 이런 거는 비용 처리가 돼요. 임원들에 나가는 그 상여금은 비용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 저기 나와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임원 보수에 대해서는 상여금 등의 송금 불산입 규정이 있어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임원 또는 사장님에게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금의 미처분 잉여금으로 상여금 지급하는 거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관을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여금 약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 상여금이 나가요. 보수가 나가요. 그러면서 비용 처리 다 했단 말이죠. 그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뒤에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는 뭐고 사원총회는 뭐예요? 주주총회는 주식회사고 사원총회는 유한회사라든지 주식회사가 아닌 그런 회사들을 출자자가 있는데 를 보고 사원총회라고 그러죠.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초과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게 그 초과금은 송금의 산입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관회가 임원 보수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임원 보수 규정이 정관회가 있어야만이 한도가 10억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억 범위 내에서 지급이 돼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정관회가 임원 보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결 임원 보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이 된 금원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용 처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회가 임원 보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법인이 지배주주 등 사장님이 대부분 다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장님 및 사장님 가족을 포함해서 급여를 줄 때, 보수를 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지기에 있는 지배주주 이외의 다른 임원에게 차등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안 해준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보면 사장님이 대표이사고 직원이 대표이사로 올라오는, 쉽게 말하면 전문 경영인격인 사람이 대표이사라고 주인은 따로 있고 둘이 대표이사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이런 경우에 급여를 오너인 나는 연봉 5억을 가져가고 월급 주는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연봉을 1억을 준다. 그러면 내가 4억을 더 받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오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일지기에 있는데 더 받아가잖아요. 4억을 더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용 처리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4억을 더 받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해요. 월급 온 주주가 없는 이 사람보다도 내가 월등하게 4억을 더 연봉 더 받아갈 정도의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회사를 기여한다는 걸 입증해 보여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지.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녀가 이사예요. 그리고 자녀가 아닌 제3자 직원이 이사예요. 둘이 똑같이 이사예요. 우리 아들이니까 너는 연봉 2억, 너는 그냥 직원 와서 일하니까 연봉 1억. 이렇게 차등되게 연봉을 책정하면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직이잖아요. 같은 이사인데 급여를 차등되게 주면 안 돼요. 그럼 설명력이 돼야 돼요. 같은 이사라도 근속연수가 다르다는. 대부분 근데 자녀가 근속연수가 많아요? 직원이 근속연수가 많아요? 지금 훨씬 많죠. 그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될 입장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적게 주고 자녀라는 이유만을 많이 주면 비용이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는 다 합니다. 그럼 나중에 법인세 조사하면 다 추징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위를 달리하면 내가 좀 더 받고 싶어요. 같은 대표이사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표이사 사장, 넌 대표 사장이다. 연봉 1억. 난 대표이사 회장이다. 연봉 그래서 5억. 이렇게 직위를 나눠야 돼요. 근데 그런 체계를 알고 계신 분들이 중소 중견기업 대표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자녀도 급여를 결혼대에 두고 집도 좀 마련해줘서 급여를 좀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사인데 그냥 이사 직원은, 아들은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올려준 직급을 달리 정해서 급여를 차등되게 줘야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영역이다? 이게 바로 컨설팅 영역인 거예요. 세 번째, 동일지기에 있으면 초과되는 금액은 안 된다. 네 번째, 상근이 아닌 법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근이 아닌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배우자를 이사로 등재시켜놓고 감사로 등재시켜놓고 출근도 안 하는데 급여 주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비용 처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조사를 하면 1번으로 여러 항목을 받아내는데 가장 중요하게 조사관이 보는 건 뭘까요? 요 항목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열거하는 거. 특수관계자한테 나간 급여명세서 달라고 그래요. 그 특수관계자가 출근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이게 안 되면 다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급여와 동일지기에 있는 사람 급여 체계를 확인을 합니다. 정관 확보하고. 이게 세무조사할 때 요청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법인카드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인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 주주총회를 이렇게 쭉 다 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에 나와 있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을 비용처리 인정하지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상법에 보니까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금액을 정하도록 주주총회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법에 주총으로 계류를 정한다 되어 있으니까 법인세법에서 뭘로 달아요?
이 주총계가 있었냐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나옵니다. 상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정관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관에 보면 정관 36조 이익금의 처분해가지고 임원 상여금의 약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 규정으로 나가면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거 어디가 나왔어? 이게 앞에서 1번에 나왔잖아. 요거 법인섭씨 1.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자,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한 상여금, 이익금의 처분, 상여금 약관 이렇게 해서 상여금이 나가는 거는 뭐라고요? 나중에 송금 처리를 한 게 다 부인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되게 제가 정관을 필수적으로 보거든요. 예전에는요 거의 90%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워낙 이런 강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도 꽤 그래도 30% 정도는 아직까지는 임원 상여금, 원시정관 갖고 있는 분은 특히 그래요. 2항에가 이게 나와 있었죠.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이렇게 정하라고 그랬어요.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정하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규정 범위 내에서 나가야 된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정하면 되냐? 이렇게 정관 개정을 해줘야 돼요. 보수 한도. 당사 임원의 보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정하며 정기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라고 정해놓고, 보수 한도는 대표이사는 얼마 준대요? 15억 한도 내에서 준다. 이사는 5억 한도, 감사는 5억 한도 내에 준다. 이 한도가 없어요. 또는 한도가 3억을 정해놓고 5억이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리고 여기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특정 임원에게 보편적으로 나가야 되는. 자, 여기 이사인데 우리 아들 이사는 연봉 3억을 주고 우리 아들이 아닌 이사는 연봉을 1억을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대표이사인데 나는 대표이사니까 연봉 5억 받고 월급 받아가는 전문경인 대표이사는 연봉을 1억을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예시를 하면 돼요. 차등됐을 때 동일지게 했는데 차등됐을 때 정당한 사유가 뭐냐? 근속기간의 차이라든지 공헌도의 차이, 특별히 노력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라든지 또 직무 내용이 좀 많다라든지 직급 차이라든지 이런 걸 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공헌도의 차이는 특수관계자가 사장님은 길겠지만 자녀들은 근속기간이 훨씬 짧단 말이죠. 근속기간 차이 갖고 만들 수도 있어요. 공헌도 차이. 자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숙련된 사람보다도 공헌을 더 많이 하겠으니까 특별한 노력이 기여도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 부인을 다 하는 겁니다. 직무 내용 차이도 별반 차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직무를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직급 차이는 명확하잖아요. 저긴 이사, 우리 아들은 상무. 이렇게 이제 설명력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법인에서 급여를 많이 받아가도 되냐? 자, 법인의 급여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이 있죠. 여기 비용이 쭉 나가죠. 원가, 비용이 쭉 나가죠. 비용 쪽에가 이제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쭉에서 이렇게 나오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하고, 여기가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세무조정을 하겠지만, 세무조정을 이제 가정하지 않고,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났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법인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가만 보니까 이익을 보니까 올해가 여기가 이익이 한 100억 날 것 같아요. 100억을 나면 정상적으로 제가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사내 근로복지를 만들든지 성과공개를 통해서 이걸 법인세율을 줄이라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대표님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의 급여. 대표님 가족 급여가 있지 않겠어요? 가족 급여를 평상시에 전체에서 예를 들면 한 5억까지 가던 상황을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 얼마를 가져가면 이걸 줄일 수 있어요. 이걸 한 50억으로 줄이고 싶어. 마이너스 50억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얼마를 하면 돼? 여기다가 50억을 더 가져가면 되겠죠. 급여로. 그 플러스 50억을 더 급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급여 소득세는 당연히 내겠죠. 그럼 뭘 적게 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법인세를 적게 내고 유보된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도 줄겠죠. 요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대로 두고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 100을 그대로는 배당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럼 배당으로 50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배당 소득세 50억과 대표님 입장에서는 급여소득 50억이 늘었어요. 세율이 개인 세금은 동일합니다. 그죠? 배당 소득세나 근로소득 동일해요. 개인 입장은 동일한데 세율이 50억, 50억 동일한데,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당에서 가져가는 거는 비용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급여로 가져가면 비용 처리가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죠. 법인세 절감 효과 측면에서는 배당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대표님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나 급여를 많이 가져가야 돼? 배당을 가져가야 돼? 급여를 조금 가져가면서 배당을 많이 가져가요. 대표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세금적인 측면에. 근데 법인세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들이 여기서 50억 배당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50을 가져가면 좋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가져가서 급여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냐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네,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봐서 송금 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하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긴 어떻게 됐냐면 대부업을 하는 법인 1인 주주이고 대표이사 지급된 보수가 연간 36억이에요. 이 보수를 보니까 영업이익 대비해서 약 38%에서 95% 거의 대부분 다 급여로 다 빼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갑자기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년 갑자기 10배가 급여가 확 늘었어요. 그 다음에 주주에게 배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한 거다? 법인세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행한 거다. 법인 내부 문건에 법인세를 전략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급여를 높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게 뭐죠?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봐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법원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적정급여가 이제 중요하겠죠. 대표들 물어보거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나는 급여를 얼만큼 받아가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판례에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래요?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적정 영업이익보다 대다수 차지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영업이익을 고려해서 비율을 정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동종업계 대비해서 상위 3개 업체 대표에서 평균 급여보다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 동종업계의 급여가 얼마가 나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당도 조금 정기적으로 하시고. 퇴직급여 좀 볼게요. 퇴직금은 비용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용 처리가 되는데 여러분은 대표님한테 2배수 옛날에 3배수 규정 갖고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죠.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송금에 산입하면 비용 처리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뜻인 거예요. 정관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정관에 정해진 금액만 나가야 돼요. 퇴직금. 정관에가 없어. 퇴직금 지급 규정이. 그러면서 퇴직금으로 나가면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1호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정하는 경우에는 외예사항.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1배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10분의 1이라는 건 뭐죠? 연봉 중에 나누기 10으로 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근속연수. 그런데 이제 좀 더 가져가고 싶다잖아요. 좀 더 가져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관에다가 추가적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퇴직금 정관에 이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해서 금액에 나간다. 퇴직금 정관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연봉의 10% 곱하기 근속연수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관을 이제 좀 봐야 되잖아요. 정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퇴직금 지급 규정의 의결 내용이 정당하고 특정 임원에 유리하게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들은 같은 이사인데 아들은 2배수 똑같은 이사인데 월급 받는 그 이사한테는 1배수 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비용 처리 인정받지 못한다. 대표이사 나는 뭐 2배수 너는 똑같은 대표이사라도 월급쟁이 받는 대표이사니까 배수 규정 안 해줄 거야.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기. 아까 보수 규정도 그렇게 돼 있었죠? 퇴직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올해는 뭐 한 3배수 했다가 내년은 갑자기 뭐 배수 없는 규정으로 만들어요. 올해 내가 퇴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주총계를 해서 임시주총 통해서 내가 3배수로 만들어 놓고 내가 딱 퇴직을 하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해? 딱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항구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 보수 규정 가지고 대표들 만나서 들여다보면요, 오류가 많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퇴직금 계산 기준을 게재해 줘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한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관에서 이임된 규정, 정관에서 이임한 규정에다가 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임한 규정에다가 퇴직금 계산 기준을 기재해놔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는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 기본급과 상위금 포함해서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지급 배수 곱하기 재직연수를 한다. 이게 뭐라고요? 퇴직금 계산 기준이에요. 이걸 게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는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는 10년 미만은 1.5배, 10년 이상은 3배수.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대 2배수로 받겠죠. 그리고 이사는 1배수, 10년 미만은, 10년 이상은 1.2배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규정 없이 혼자만 특별한 자녀만을 위한 규정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퇴직금 비용 인정 범위를 임원 퇴직금은 무보수 근무 기간도 포함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회사에 근무하는데 회사가 어려웠어요. 나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초창기 때 급여를 못 받아갔어요. 5년 정도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퇴직금에다가 그 무보수로 일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 정관에다가 표기를 해줘야 돼요. 임원 퇴직금은 무보수 근무 기간을 포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 퇴직 소득 한도 산정 시 무보수 근무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거 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국세청 이야기예요. 법령 시스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실무적으로 무보수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한다라고 기록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재직 연수를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 포함 가능 여부를 기재하자. 기재하지 않으면 무보수 기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재해 놓으면 포함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이제 업무 상담 사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법인세 조사해가지고 한 48억을 추징받은 사례예요. 손님이 퇴직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급여를 직전에 왕창 올리고 세무조사를 여기는 나오려고 벼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 전에 빨리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건지.